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맞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비만 치료 주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산 폐암 치료제가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 이제는 뭔가 산업에서 크게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비로소. 아니 아까 전에 보는데 이 민상 씨가 유독 오늘따라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셨죠? 여기 놓는 거. 뉴스 보고 그러니까 살 빼는요? 살 빼진다고? 막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러다 맞아. 얘기해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쌤께서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많이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성의약품이라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합성의약품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 구조로 합성을 하고 해서 만든 약이 우리가 이제 합성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드셨던 감기약. 그 약들이 감기약,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성의약품입니다. 예. 그다음에 바이오의약품은 뭐냐면 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세포에서 나오는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것들.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죠. 네.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했군요. 예. 근데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뭐 저도 맞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커졌을 것 같은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전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로 보면 한 1,700조 정도에 갖고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규모입니다. 와, 크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점점 이제 커지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점점 다 따라잡네. 점점 커지네. 이러다가 진짜 거의 뭐 반반 되거나 이 추세대로라면 역전될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은 2030년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바이오의약품이 훨씬 더 합성의약품보다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향후 6년간 거의 연평균 9% 정도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2029년도에는 약간 하나로 1,000대 정도의 시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노다지네요, 선생님. 약이다. 노다지.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다 약만 먹잖아. 노다지네, 이거. 제가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건강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오 의약품의 장점이 뭔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이 치료 효과도 좋고 경제성도 물론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장기 복용을 하면 내성이 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약간 부작용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하면서 이제 그 합을 맞추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질환에 딱 타겟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들은 그 세포에 정확하게 딱 질환에 딱 적합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게 저희 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 그럼 가끔 보면 뉴스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무슨 약을 만들어 뭐 이러면 뭐가 나오나? 안 나와. 한참 걸려. 이게 뭐 몇 상 뭐 실험도 많이 뭐 이런 거만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겁니까? 이게 신약 개발이 참 쉬운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발견하고 나서 나오는 거까지. 아니,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재개발 뭐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개발이. 근데 재개발 여기서 재개발이 15년, 나와요? 20년 걸려. 부동산도 기다리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이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조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면 기술적 장벽이 높은지를 우리가 신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처음에는 그 약이 세포 단위, 그러니까 뭐 항암 세포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거쳐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향해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임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해서 부작용이 없는지를 보는 게 1상. 그다음에 2상은 소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3상은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환자 수를 아주 많이 해서 보는 게 3상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까지 다 끝나게 되면 승인, 허가 절차를 거쳐서 제조 들어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바이오 주식을 보면은 뭐 1상 통과하나요? 하다가 통과 안 되면 주식 확 떨어지고 뭐 2상 통과하나요? 통과하면 주식이 확 오르게 이렇게 되거든요. 저 임상 과정이 통과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미국의 글로벌 시장의 200대 기업의 통계를 놓고 보면 임상 1상 성공 확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세계 중에 안 되네요. 그렇죠.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상이 1상 성공한 물질이 2상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게 45%입니다. 그러면 수학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35%를 통과해서 45를 0.1이네요. 넘어서. 그 다음에 어렵다. 2상 성공한 게 3상 들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60%예요. 그러니까 3상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많은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60%의 20%밖에 안 되네. 성공 확률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 저는 10개 중에 1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그럼요. 들리거든요. 예. 10년 뭐 1조 이렇게 되는데 3상 거의 다 된 것 같았는데 거기서 똑 떨어지면 거기도 100%가 아니구나. 그 기간과 다시 원점으로 해요, 그럼? 그러니까 원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임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약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뭐 독성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나오거나 그렇지만은 질환을 잘못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는 거는 인허가거든요. 그 물질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질환에 이 약물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임상 3상 실패했다고 그게 나쁜 약이다라는 건 아니고 그걸 다시 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질환군을 바꿔서 또 다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다들 FDA 이렇게 다 달려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글로벌 제약 시장이 아마 미국 시장이 전체 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DA를 통과해서 거기에 시장을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을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미 FDA가 신약 개발 과정상에 많은 키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거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죠. 야, 이게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데 이 바이오 약품 쪽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분야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미국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미국의 영향은 글로벌 순위를 보면 한 번에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이고. 뭐 첫 번째 건 화장품 회사 아니었습니까? 존슨 앤 존슨? 화이자 아시고. 있네요. 선생님 근데 너무 미국 유럽인 것 같습니다. 진짜네. 그러니까 제약 산업이 보면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아주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얘네들이 거의 한 100년 이상을 갖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R&D를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공통점. 미국, 스위스, 미국.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영어로 돼 있다? 이 정도가 눈에 띄긴 하고요. 여기 공통점이 이것만 보고 공통점. 이제 우리가 흔히 제약 쪽에서 말하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버스터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영화에서나 많이 그렇죠. 듣던 단어인데 블록버스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보통 영화 산업에서는 아주 흔히 대박난 흥행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약 쪽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약이 최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연간 그걸 저희가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 회사들은 그 약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다시 R&D로 선순환적인 걸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보시면 제가 초반에 설명할 때 15년이 걸리고 1조 5천억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적인 순환이 있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After your first success, things do become easier in the sense that you are a little bit more in control of your destiny. So in that respect, things are easier because you now can generate revenues. 我々としては3品目こういう薬剤を持っていますので、世界で
一つが1000億から2000億ということですので、それが次の研究開発費とか、そういうことに使うことができる新薬開発をですね、グローバルに。그러니까 이 말이냐면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또 이걸 위해서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신약의 인허가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비용은 점점 더 상승하고 그러면 또 자금 있는 회사가 더 많이 디벨롭을 하고 하는 구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봤을 때 회사 이름도 어려운데 어떤 블록버스터 약이 있는지는 더 모르겠거든요. 존슨앤존슨 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마다 아이템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약사에 존슨앤존슨이나 많은 제약사에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을 쭉 보면 거기는 화장품도 있게 되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아주 다양한 품목들을 다룹니다.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러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 키트 쪽을 아주 많이 그러니까 진단 키트에서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신 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만 개발되면은 회사가 그냥 바로 글로벌 제약사 대회에 올라가 그게 뭔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대박이에요. 진짜 한 방. 우리도 대박, 거기도 대박. 그렇죠. 약간 한탕주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대박 제품 나오면 얘가 난리가 나는 거지. 네. 이거 감기가 무조건 다 그때부터 이제 탄산대로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갑자기 떠오른 스타가 하나 있죠. 아마도 이거 저희가 코로나 할 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더나라는 회사. 모더나. 알죠. 화이자 뭐 모더나가 이렇게 순위에 없다가 코로나 가서 순위에 올라오고 있는 회사죠. 그때 화이자는 알았는데 모더나는 다 처음 네, 들어봤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작은 벤처 회사였었어요. 모더나는. 모더나가 201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겨우 10년 넘은.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메신저 RNA에 관련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던 회사예요. 메신저 RNA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건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약으로 만들지? 이게 해결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나오게 된 겁니다.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So we're signing the 8.3 billion. I asked for 2.5, and I got 8.3, and I'll take it.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기업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모더나라는 회사가 메신저 RNA라고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상용화 된 지 2년 만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할 정도였어요. 맞아요. 노벨상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We would sit together and talk ab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thought RNA could do, and just realizing how important it had the potential to be, and that's why we never gave up. 근데 아까 저희 영상에서 봤듯이 이 배에 주사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그 살 빼는 약. 사실 배가 좀 잡히네요. 말도 마세요. 이 분도 장난 아니야. 옷입니다. 옷이에요. 옷을 잡다 보니까. 내가 고마운 줄 알아. 내 옆에 있어서 날씬하게 카메라 잡게 됐잖아. 선생님 여러분들. 이거 살 빼는 약 요즘에 이거 화제인데. 비만 치료제. 이거 비만 치료제.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죠. 곧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바이오 산업계 제약사는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는 덴마크 제약회사예요.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저기 올라가 있죠. 맨 마지막에. 맨 밑에. 하나로 저기 있어. 저기는 진짜 100년 가까이 당뇨만 연구를 했었어요. 당뇨. 집중적으로 이런 그 특정 질환의 연구를 계속 해오고 치료제를 개발해온 회사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뇨 치료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개발하고 있어 사용하다 보니까 혈당 조절뿐만이 아니고 식욕 억제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작용인 거죠. 혈당 조절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식욕 억제라고 하는 부작용까지 나오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같은 성분을 용량만 바꿔서 비만 치료를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대박이 났고요. 작년에 뭐 노보 노디스크는 뭐 그 유럽의 LVMH의 시총을 넘을 정도의 명품 그룹 핫한 것이 됐죠. 우와. 한동안은 이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뭔가 큰 반영을 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프로페시아라는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네. 네. 프로페시아는 이거 뭐 발모제. 근데 그게 원래 발모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전립선 암 치료제였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을 줄여가지고 발모제로 다시 찾아냈습니다. 오, 야, 왜 저를 잡으시죠? 자연스럽게 지금 원샷 받으셨어요. 어쨌든 그 코로나19 백신도 그렇고 또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다, 진짜. 또 하나 조금 얘기해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문제가 치매와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120세, 100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브레인에 관련된 치료제가 나오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별로 해피한 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 결국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좀 더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종양입니다. 암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죠. 예.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암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암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개발 안 된 약도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류의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양화학 쪽에서 제일 아마도 지금 R&D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뭐 환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거는 많은 회사들이 개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개발하니까 경쟁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보다는 좀 더 약간 니치 시장들을 개발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게 되죠. 예.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암 치료제가 나온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맨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암 치료제가 이랬는데 나오지는 않은데. 이번엔 믿어도 됩니까? 나왔습니다. 예. 유한양행 아시죠? 네. 유명한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렉나자라고 하는 제품을 FDA 통과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런칭을 했어요. 대박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입니다. 런칭을 많이 보더라 그래. 근데 쌤, 그 폐암 치료제를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발을 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개발이 돼 있어. 있나요? 예. 근데 렉나자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국내 최초의 항암제가 미국 시장에서 런칭이 됐다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유한양행이 2015년에 국내 바이오 벤처인 제노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물질을 가져온 거예요. 이 렉나자가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2018년에 존슨앤존슨에 1조 6,700억의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우와, 예. 우리가 돈 받고 기술을 판 거죠. 1조에 6천억에. 이 기술 이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까지 개발을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이거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빅파마한테 파는 거예요. 이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몇 개 팔게 되면 기술력도 쌓이고 자금도 쌓이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FDA 신약을 런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렉나자가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자금력과 그다음에 마케팅력이 없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아마 2조 6,5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정신오네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차라리 담배를 끊는 게 낫다. 저걸 먹을 생각을. 렉나자는 아마 다른 분들이 드시면 되니까 담배 끊으셔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예, 그래서 진짜 미국 시장에서 블록버스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술을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팔아서 미 FDA 통과해서 약으로 나왔다고 하는 건 하나의 큰 이정표입니다. 예. 박수 한번. 멋있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SK 아시죠? 뭐 주유소도 나오고 하지만 SK도 바이오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약을 만듭니다. 그게 세노마베이트라고 뇌전증 신약인데 이것도 재작년에 미 FDA 통과를 받아서 지금 글로벌 마켓에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렉나자와 SK 바이오팜의 세노마베이트 차이는 뭐냐면 렉나자는
존슨앤존슨이라고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마케팅을 주로 하는 거고 SK바이오팜은 직접 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영업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게 의미가 있는 도전이에요. 예. 근데요, 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뭔가 제약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몇 년 역사, 전통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정도로 꽤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의외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 역사이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근데 이게 우리가 100년이라는 기계는 우리 흔히 말하는 복제약을 우리가 국내 의약품들이 주로 발전을 했었고 30년 전서부터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최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을 또 세계 강국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한국은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이랑 산업화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결국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매에서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약을 다시 할 수 있는 R&D를 해야 되는 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약과에 관련된 부분이 일반 국민들의 보건 쪽에 포커싱돼 있어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걸 수익을 내서 다시 또 R&D에 다시 한번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발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기간을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나온 퍼포먼스를 본다면 솔직히 비약적이고 놀랄 만한 속도입니다. 역시 빠르군요. 예, 아주 빠릅니다. 하면 열심히 하면 잘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제약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 쪽에서. 바이오 제약과 관련해서? 신문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많이 들었어요. 바이오? 호전도체. 가만히 뭐가 있어. 있지? 논문 수가 세계에서 순위 안에 든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정답. 우리나라에 또 허준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약간 천연재료 우리 뭐 땅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약용식물 가지고 이걸 바이오로 바꾸는 뭐 이런 원료 분야가 생약 같은 거. 바이오는 너무 어렵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게 뭐죠? 삼성 바이오닉스가 하는 거요? 그 바이오 약품 대신 생산해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신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 또 공장처럼 세계의 공장 또 받아서 완성시켜서 또 내보내는 예. 반도체처럼 파운드리. 제일 잘하는 것. 그게 바이오 위탁 생산. 부분이 강점을 가지고. 그게 지금 세계 1위예요. 네. 위탁 생산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유민상 씨,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어떤 분한테 가서 내 레시피를 가지고 야, 이거 그대로 만들어줘. 하면 그 사람은 주신 레시피를 가지고 빵을 만들죠. 그게 위탁 생산이에요. 그냥 어떤 기업이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레시피를 주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걸 우리가 CMO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탁 생산. CMO. 네. 근데 요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다음에 더 어려운 사업이 뭐냐면 CDMO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D가 하나 들어갔네. 예, 그 디벨롭이에요. 디벨롭. 개발. 그러니까, 예, 유민상 씨가 아까 레시피를 줘서 자기의 레시피를 갖고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이번에는 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 같이 모여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게 리서치가 들어가는.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맛있어요. 맛있죠. 기업 입장.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버블버거 먹을까? 그리고 그거를 위탁한 사람은 다른 데 못 가죠. 그렇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DMO 사업이 아주 유명한 사업입니다. 그 CDMO 사업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세계 1위의 생산 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나 CMO 사업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약을 이제 생산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합성의약품은 화학 구조가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바이오의약품은 태포에서 만드니까 여러 가지 배양 조건들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생산하거나 똑같이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이오 뒤에 시밀러, 유사하다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죠. 그 시밀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바이오 드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특허 만료가 끝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원래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20년간 그 특정권을 가지고 독점 판매를 하다가 특허가 풀리게 되면 다 따라할 수 있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비아그라가 나온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누비거라. 예. 막 이렇게 나오잖아. 왜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들은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들은 뭘 사용합니까? 잠깐 바꿨어요. 이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의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화된 거는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CDMO의 경쟁력 이것이 한국에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술력입니다. 야, 괜찮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으로 올라섭니다. 지난해 의약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뭐 삼바디겠지만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그러면 이 규모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준비되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왔다? 65억이야. 앞으로는 2022년도에 286억 불이었던 것이 2028년 되면 거의 한 3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죠. 아까 바이오 제약 그 연평균 9%였는데 이 시장은 더 빠르네요. 더 빠른 거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빅파마들이 갖고 있던 특허 만료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DMO의 요청들이 들어오는 거고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를 계속 개발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은 점점 더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가파른 성장세에 탁 올라타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대형 제약사로 자기매할 수만 있는 그런 기회를 엿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딱 쌤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쭉 보는데 정확하게 딱 대한민국 반도체를 이어서 차세대 먹거리다 이런 게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대로 우리가 기술. 이게 신약 개발의 성과도 좀 나오고 바이오 시밀러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이대로 되면 사실 걱정 없을 정도로 미래 먹거리가 진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중요성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지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 있는 내가 알 정도면 겁니다. 이미 늦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역량을 계속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생물보안법. This bill is a necessary step towards protecting Americans' sensitive healthcare data. It is critical that we pass the Biosecure Act before more harm is done. 中方坚决反对美国会众院审议通过有关法案，针对中国企业采取歧视性措施。 이거 뭐야? 기술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그러는 저게 뭐 기술 뺏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저게? 쌤, 이게 방금도 나왔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뭐 통과돼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고 바이오도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쭉 나왔는데 일단 생물보안법이 뭔지도 되게 좀 헷갈리고 이게 통과하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가요? 미국에 발의한 생물보안법 핵심은 정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 기술 안 뺏기는. 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CDMO 회사와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하는 유전체 기업들이 미국인의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 해서 시작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기관이 일부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환자 데이터, 중국 바이오기로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거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법안의 골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안보라는 단어도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진짜 저희가 쌤과 함께 배우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중국을 저렇게 뭔가 막 압박한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제 향후 바이오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가장 큰 그게 관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만들고 AI가 디지털 헬스케어나 그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국 사람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용할 도구들이 좀 많아요. 그거에 대한 안보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미국의 불안감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양쪽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는 자기가 거의 40% 시장을 가지고 갔었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의 발전 속도가 이제는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 생물보안법이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좀 저희가 데이터를 놓고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바이오 시장 규모입니다. 이거 뭐야? 두 배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323억 불 정도 하던 그 규모가 2030년도는 664억. 평균 거의 9.4%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숫자뿐만이 아니고요. 늘어가는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첨단 바이오 기술 집중 육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지금 바이오 의학 분야 10대 핵시사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서 중국 바이오 제약 기업의 혁신력을 세계에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민 거죠. 我们现在遇到了一个是百年未有之大变局，这种情况下呢，我们要走自力更生的道路，就是自主创新的自力更生。 진짜 중국이 무서운 게 아까 1조 5천억 원 든다고 하셨는데 중국은 그 정도 자금을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이 커가는 거를 진짜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결국 거기는 일단 내수 시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뭔가 수익 모델을 찾으면서 계속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려면 기존의 규제들과 많이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기존의 규제와 부닥치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국은 혁신 기술을 가지고 오는 외국 제약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임상 1상, 2상, 3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생략해서 시장에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주는 거예요. 진짜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세이빙이 많이 됩니까? 결국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산업을 육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미중 사이에 껴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급성장 중인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제동을 탁 거는 거잖아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우리나라에 이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미중 싸움에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가 약간 뭔가 없는 게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CDMO의 글로벌 경쟁력은 탑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만 이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만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있겠지. 특히 저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취지는 뭐냐면 미국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말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나 그런 시설들, 그런 회사들한테 뭔가 베니핏을 주기 위한 조건들이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전에 보이지 않던 도전적인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본이 그럼 그렇게 하고 일본이 지금은 후지필름이라는 일본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오, 분야를 바꿨네요. 그렇죠. 바꿨습니다. 카메라 회사에서 CDMO 회사를 바꿨어요. 우와. 필름 만들다 갑자기 약 만든다고요? 네. 그게 맞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CDMO 시장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노보 노디스크도 큰 CDMO를 샀어요. 네. 그다음에 인도도 CDMO를 해가지고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술력은 좋긴 하지만 그냥 웃고 앉아있을 땐 절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예,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되고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한테만 수혜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가 43조 원대였습니다. 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バイオ、フュージョンエネルギー、あらゆる面で世界にごして競争できる投資支援パッケージを作ってまいります。From the US and Canada to the UK and India, our international presence spans east to west, offering expertise, innovation, and reliability over the entire life cycle of a drug. 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한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쌤이 보셨을 때는 그러면 이게 반도체를 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를 좀 성장시키려면 어떤 거를 좀 발전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산업의 에코시스템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이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적에서 본다면 결국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집단들, 여러 두뇌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산, 학, 연, 병. 이 네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적으로 가느냐. 이 생산적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많이 보죠.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위치한 생명과학 클러스터 및 그 허브로 MIT와 하버드를 중심으로 1000여 개 이상의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연구소 및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요. 결국은 보스턴은 MIT도 있고 아주 많은 좋은 인력들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 입지로도 베스트였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나온 기술들을 디벨롭할 수 있는 병원과 그리고 기업들의 모양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지. 예. 근데 보스턴을 가보면 학교에서 나온 혁신 기술들이 있어요. 그 혁신 기술들을 보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오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제약회사 대표가 피자를 사들고 그런 데 와요. 그래가지고 네가 저번 한 달에 뭘 했는데 이번 동안 뭐 했어? 이걸 얘는 계속 듣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피자도 오야. 그리고 나서 피자에 관심이 준대잖아. 잘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그게 사업적 의미로 갈 수 있게 뭔가 계속 도움을 주면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자기가 M&A를 하거나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는 클러스터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클러스터를 만들 때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그렇죠, 해서 바이오 따로 클러스터. 이렇게 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1층에 어디 들어오고 2층에 누가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의 하드웨어적인 걸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스턴은 정부 부족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간이 좀 주도할 수 있게 민간이 편안하게 혁신 기술들이 나와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지금의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R&D 예산 같은 거를 더 많이 좀 늘려야 되겠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 슈카 씨 같은 분들이 기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좋은 저요? 생각인데. 아니 우리 건물주께서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같은 힘없는 그런 소시민이 서로 돈만 해봐야. 누가 돈 많은가 싸운다. 이렇게 하시죠. 슈카 씨랑 건물주가서 저한테 펀드를 만들어주면 제가 바이오 펀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예. 유민상까지 다 같이 끌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필요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생태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들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여기까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는데 정부가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2005년도에 이렇게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정부가 다 돈을 내서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술상 장, 특례 상장은 숫자에 관계없이 네. 상장을 해서 일반인한테 설명을 해서 네 펀드를 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해라 라고 하는 기술성 특례 상장을 만드는 거죠. 숫자를 좀 느슨하게. 예. 또 하나는 벤처 육성 정책이 강력했습니다. 학교 교회 창업, 연구원 내 창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네.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규제는 20년이 지났어요. 그 제도들은. 산업이 발전을 했고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이전에 기초 R&D에서 육성하는 그 제도가 아니고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게 바이오 육성 아니면은 진짜 혁신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육성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벤처 어떤 기술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경험인 거거든요. 경험을 계속 많이 해서 임상의 확률을 높인다든지 결국 이거를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계속 진보하고 진화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아그라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예. 이거 잘 모르는데요? 몰라요. 원래 비아그라가 그 용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 뭐였더라? 협심증 치료제로 나왔어요. 아, 맞아. 예. 근데 임상 결과가 시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예. 그래서 프로젝트가 포기할 위기에 처해졌죠. 지금 우리나라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시선으로 본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예. 근데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진화를 한 그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라고 하는 그 치료 영역에서 결국 런칭한 지 한 2달 정도 만에 거의 뭐 블록버스터화 된 매출을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죠? 어쨌든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씨앗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에서의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예를 들어서 뭐 임상에서 실패한다든지 결국 이 말은 회사의 실패는 아닙니다. 회사의 실패도 아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기술에 대한 실패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 산업은 짧은 호흡으로 낼 수 있는 성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도 똑같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바라주고 응원을 해준다면 바이오 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1위를 차지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데이바이오.